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최상병 사건 법무관리관 공수처 소환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이번 본회의 때 최혜병, 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에서도 최혜병 사건이 의제가 될 수 있을지 아마 이 부분이 향후 전국을 흔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쁜 아침이죠.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오프닝에서도 해병대 최상병 사건 얘기를 좀 했는데 순직 사건 이 수사 외압 의혹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주요 피해자 중에 한 명에게 처음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네요. 네, 일단 먼저 지금까지 네. 나온 소식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먼저 월요일에 나온 소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공수처가 지난 8월 2일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곧장 되찾아간 바로 그날인데요. 두 사람은 평소에 전화를 하지 않던 사이인데 이날 갑자기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검사 출신인 이시원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 비서관의 사퇴와 이 특검을 촉구하는 압박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어제 또 MBC가 또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핵심 피해자 중 한 명을 출석하라는 통보가 나온 것으로 이제 좀 확인이 됐는데요. 네. 첫 소환 대상은 당시 국방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즉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재검토해서 당초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출국을 금지했던 6명 중 1명으로 지난주 압수물 분석을 마친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조사를 본격 돌입한 건데요. 작년 8월 국방부 감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기록을 찾아왔고 박 전 본부장 대리는 이 기록을 넘겨받아서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해병대 이 최상병 사건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사단장의 과실 부분이 있냐 없냐 이게 최상병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라면 두 번째가 박정훈 대령이 그 어떤 했던 거에 대해서 항명죄 되냐 이건 재판 지금 진행 중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사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관련돼서 수사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자 소환 통보도 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공수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 쟁점이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두 가지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먼저 이미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경위입니다. 네. 일단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재검토 지시를 거부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이 직접 하명, 즉 명령을 내려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후 공수처는 조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서 김관진 전 장관의 수사 외압 사건처럼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뭐 이런 대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좀 확인됐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쟁점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가 최종적으로 2명으로 줄어든 이유인데요. 앞서 이 내용을 보도한 MBC 취재에 따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최종 결과 발표를 나흘 앞둔 작년 8월 17일 중간 회의를 연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네. 박 전 본부장 대리는 당시 회의에
회의에 참석해서 재검토 상황을 보고한 핵심 당사자고 또 해병대령으로 핵심 피의자 6명 중 계급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점점 더 윗선으로 향해 갈 것으로 또 전망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시원 비서관에 대한 네,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네,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분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지난 2013년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라는 것이 좀 알려지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이제 이분에 대한 좀 이 눈길이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건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요. 네. 국정원이 제북 화교 출신 탈북자 유유성 씨를 유성 씨죠. 네, 유유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검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된 후에 그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을 했는데요. 당시 이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당시 사건을 이제 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최상병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회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유가려, 유성 씨 아마 유명한 사건인데요. 자,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 이제껏은 사실은 국가안보실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나. 안보실, 국방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다면 또 하나의 루트인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실. 근데 사실은 법무관리관실이 제가 근무했던 곳이기도 한데 법무관리관실이 그 두 가지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있긴 하지만 또 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법적인 어떤 공직기관 비서관이나 법률비서관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하고 관계된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윗선은 또 뭔지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마 공수처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소식은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지금 의대 정원 확대 부분 얘기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주요 병원의 교수들이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근데 다음 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어제 전국 20여 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네. 총회를 열고 내일부터 사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면서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네. 이어서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의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주 1회 휴진 여부에 대해서 병원 상황에 따라 오는 26일 정기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학교가 동시에 쉬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하루 정도 더 휴진을 하는데 그것을 아직 정하진 않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자, 많은 전공의들이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의료 대란 또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전공의들 없는 그 자리 교수들이 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제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사건도 있었습니까? 네, 지난 22일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 소속 네. 교수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 당시에 경기도 의사회는 의사들이 국가에 대해 고강도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의대 교수의 연이은 죽음을 초래한 정부는 각성하고 희생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시행하라 이런 제목의 성명서도 냈습니다. 네. 현재까지 사망한 A 교수의 사망 원인은 가로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의사회는 A 교수가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해서 경무에 시달려 왔다라고 이제 정부를 규탄을 한 것인데요. 네. 일단 또 성명서에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 의사들에 대해 부당한 강제 행정 명령을 남발해 이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100%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제대로 좀 정리가 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첫 실무 회동이 열렸네요. 네, 원래는 좀 한 차례 불발이 됐었는데 네. 영수회담의 실무회동이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을 포함해 양측에서 2명씩 4명이 40분간 만났다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가 좀 쟁점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기재부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서 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 실무회동 사실은 홍철호 정무수석이 또 임명됨에 따라서 네. 약간 미뤄지긴 했는데 결국은 양측에서 2명씩 나와서 만났다고 하는데 일단 만나기 전에 의제 같은 거 설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의제 중에 하나가 민생회복지원금인데 야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 때가 기억나요. 무분별한 이 현금 지원, 네. 마약값 같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대통령실하고 지금 민주당 입장이 많이 차이가 나 보입니다. 네, 실제 어제 민주당은 가감없이 본 회담에 의제를 삼고자 논의했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실은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라면서 표현이 조금 달랐는데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좀 이번에 이제 대통령과 만나면 이런 얘기를 좀 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어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대표가 고집하는 고집을 하면 논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소상공인 등 지원에 대해서 민생 현안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 아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뿌리게 되면 그 물가가 오히려 더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요. 네. 또 그러면서 일단은 또 윤재욱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열린 또 짧은 기자들의 질문을 또 언급했는데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또 언급하면서 네. 초청의 목적이 이 대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의제들을 좀 다양하게 봐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일단은 입장은 열어둔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 양측은 영수회담 일정을 다시 추후에 논의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논의를 위한 2차 준비 회동의 일자는 아직 잡히지 않아서 영수회담이 이번 주에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이거 지원하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너무나 소비가 위축돼 있고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가지고 소비를 좀 진작해야 된다라는 게 대립하는 것 같아요. 둘 다 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두 쪽 다 검증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거는 말하기 어렵고 이 의제 같은 것들을 100% 아직 정한 건 아닌 거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야당에선 이 외에도 이제 특검에 대해서 특검 얘기? 네. 특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본회의에서 이거를 얘기할지는 여야가 회의를 했었는데 이건 불발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빨리 좀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또 개혁신당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의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댓글 보면 배동호님은 성과 없을 영수회담 기대 안 한다. 또 논스탑님 25만 원 필요 없고 특검이나 받으라고 그러세요라고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꿈나라님은 특검도 하고 돈도 주고 다 해라라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이 돈이나 뭐 민생회복 지원금 얘기도 있지만 특검을 좀 더 해야 된다. 그게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라든지 주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뒤에 수 잃는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언론과 정치권 또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줄 분이죠.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오늘은 지각하는 거 아니냐? 뭔 지각을 지각한 적이 좀 있나 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댓글에 자꾸 최진봉 교수님 혹시 지각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각할 일도 없고요. 그럼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누기 전에 네. 이번 또 한 주 동안 네. 어떤 정치 이슈가 가장 인상에 남으셨습니까? 저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건강상 이유로 대통령과의 오찬을 거절했습니다. 아, 예, 맞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또 비대위원들하고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뭐죠? 그러니까 건강이 네. 문제돼서 정중하게 네. 오찬을 거절했는데 근데 비대위원들하고 식사를 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무슨 됩니까? 건강이 왔다 갔다 하신가? 네. 좋으셨다 안 좋으셨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만나기 싫은 거지 뭘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건강이 아니라 오히려 만나기 어렵다. 특히 싫다. 홍준표 어렵다 아니라. 시장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하고 친하시잖아요, 박지훈 변호사.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뭔 소리예요? 사실이잖아요. 고등학교 선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을 대리로 내세워가지고 네. 얼마나 또 다퉜습니까, 두 사람이. 아하.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 네. 또 내세워가지고 그러고 말이야. 또 맨날 싸우고. 그 행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네.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얘기하고 네. 김경률 비대위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을 얘기하고 그러면 서로 투닥. 네. 그게 만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 거절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절한 거. 그럼 앞으로도 만날 가능성이 안 만나요. 뭘 만나겠어요. 만날 일 꼴- 없습니까? 그 다음 말 안 하겠어. 꼴 싫다 이거죠. 너무 싫다. 너무 네. 싫다.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보인다. 네. 댓글에 예. 해병대 네, 해병대. 우리 최진봉 교수님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뭐? 해병대 출신이십니까? 네. 해병대 간부부생 74기. 야, 그러다 보니까 예. 최해병 사건도 우리 해병대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관심이 많은 거 관심 아니냐.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해병이 그때 이제 근무했던 건 1사단이잖아요. 해병 1사단 예. 포항에 있는. 제가 네. 거기서 근무를 했거든요. 포항. 1사단 7연대 예. 그리고 사단 본부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포병연대, 그러니까 포병 여단이죠. 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연대였는데 네. 거기서 지금 포병 7대대에서 사고가 지금 터진 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제가 근무했던 곳이죠. 제가 오래전에 근무했던. 많은 곳. 분들이 댓글에서 최진봉 교수님이 가장 해병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그럼요. 것이다. 아니 그 최근에 들으셨죠? 이시원. 네. 이시원 들으셨어요? 안 좀 들으셨어요? 전에 뉴스픽 아, 시간에서 했어요? 얘기를 좀 네. 했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어디 있어? 네. 어쨌든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실에서 왜 국방부에 자기 업무와 관계도 없어요. 네. 아니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해병대 최해병 순직 사건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대체? 네. 안보실에서 했다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어느 정도. 거기는 안보실은 국방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국방비서관도 아니고 공직기관 비서관이 왜 전화를 하는 거죠 대체? 국방부 뭐 법무관리관인가 그분하고. 그리고 나서 회수를 했어요. 이게 아니 물론 아직까지는 증거가 안 나와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 뭔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어제도 보니까 뭐 같이 물에 휩쓸렸다가 이제 생존해온 장병들 어제 뉴스 그 PD수첩 보셨잖아요. 네.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하더라고. 본인들이 나와서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얘기를 해요. 네.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러겠습니까? 억울해서. 최수근 상병 자기 동료였던 최수근 그 해병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분노. 조금이라도 그 최해병의 명예를 다시 일으키고 그 문제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 처벌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되면서 가슴이 정말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숨기려고 하냐고요. 이번에 이
최혜병 수사 외압 이 부분 영수회담에서 쟁점으로 당연히 정점이 돼야 되죠. 된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물론 이건 언론에 그 보도된 내용이긴 하지만 네. 미리 사전에 회의를 했대요. 회의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최혜병 특검이에요. 최혜병 특검은 반드시 얘기하겠다. 첫째는 대통령에게 그 2년 동안 국정 제대로 못한 거 사과해라. 대국민 사과. 네. 두 번째 최혜병 사건 특검 받아라.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네. 그리고 나머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하지 마라. 마라. 그 얘기했어요. 당연히 얘기하죠. 이건 대통령이 듣기 싫어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아마 최혜병 특검, 또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 이게 가장 앞으로 좀 흔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또 언론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우리 최지문 교수님한테는 그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21일 날 대통령이 정말 522일 만에 기자들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인선을 좀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522일 만에 기자들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이 세상에 독재 국가 빼고 어디가 있습니까 대체? 미국 대통령들은요 비행기 타기 전에 얘기하고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도어 스태핑도 중단했잖아요. 아니 그렇죠. 용산으로 옮기면서 뭐라 그랬죠? 국민 속으로. 뭔 국민 속으로야? 화내도 욕하려고 예, 하시면 안 했습니다. 그 예, 뒤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아니 국민 깜짝 속으로 놀랐습니다. 들어가겠다면서 한다는 행동이 뭡니까 지금? 아하. 도어 스태핑 중단했죠. 기자회견 안 하죠. 신년 기자회견 대부분 대통령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잖아요. 대체 뭔 소통을 한다는 거야? 자기 네. 혼자 소통해요? 집에서만 소통하나? 관저 정치한다고? 박지훈 변호사 집에서 소통하십니까? 예. 저 아내랑 얘기를 뭐 잠깐씩 아니, 하고 그 하는데요. 소통을 국민하고 하라고 국민하고 그렇게 용산을 옮기면서 국민 속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소통하겠다고 그러면서 소통하려고 옮기라니까. 가는 거고 그렇다면 좀 국민들 만나는 게 사실 네. 기자 만나는 게 국민 만나는 대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들이 국민을 물어보고 싶은 말을 대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기회도 522일 만에 522일이면 지금 365일이 1년이잖아요. 네. 거의 2년 다 돼가요. 2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자, 그 분위기, 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통해서 좀 대통령실에 달라진 분위기도 전했는데요. 제목하고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변화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입장도 어제 밝혔는데 이거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아침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정치하는 대통령을 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중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그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국민들께서 좀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하자는 뜻이고요. 또 이러한 정치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은 비서실장으로 제가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수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봐요? 일단 오늘 화가 좀 잔뜩 나 있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할 때 마이크 중간에 쓰면 안 돼요. 왜 마이크 그게 옆에 왜 서가지고 그렇죠? 마이크를 피하는 거예요? 무서워 마이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쓰는 게 네. 내가 편해서가 아니고 네. 듣는 사람이 편하라고 그럼 마이크를 마이크 쓰는 쓰는 거죠. 저희도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이크가 좀 안 되면 네. 올리잖아요. 이거 그렇죠. 마이크 올리는 것처럼. 박지훈 그 부분- 변호사는 마이크 돌 때 마이크 잡으셨어요? 저요? 돌잡이 할 때? 법봉을 잡아서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예. 지금 왜 방송 마세요? 네. 그렇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대통령 지금 제가 생각할 정진석 지금 전 부의장 지금 의원이죠. 네네. 이번에 뭐 낙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분이 소통의 달인입니까? 친윤 중에 찐윤이에요. 아하.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자리에 의원을 데리고 함께 가신 분이에요. 네. 그 자리에. 예. 그런 분이 무슨 소통을 해요?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육모 방망인가? 그걸로 또 싸웠잖아요. 예. 소통이에요, 그게? 소통을 하려면 최소한 대통령의 직원도 하고 또 야당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좀
비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을 안 치는 게 소통이에요. 본인과 좀 쓴소리도 하고 거리가 있고 본인하고 가깝지 않은 분들을 비서실장이나 이런 자리에 앉혀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어제도 보세요. 의료 관련해서요. 네. 지금 의료계와 상당히 큰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시민사회 수석인가 누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우리 원칙은 그대로 간다예요. 네. 피해를 아니 그럼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원칙을 중요하게 하는 거지만 원칙과 함께 상대방을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치인 거예요. 양보도 하고 한 발 물러서기도 하고. 아니 원칙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예. 원칙을 계속 고수하면서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어. 니들이 물러서 이게 뭔 정치입니까? 네. 고집이고 아집이지. 아하. 근데 무슨 정치하는 대통령이에요. 어제 그 태도 보면서 저는 아니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대. 피해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환자들 제대로 치료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네. 근데 시스템이 잘 돌아간대. 뭔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지금? 난 정말 그래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야당과 대화도 하고 네.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더니 제가 볼 때 총선 패배하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겠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것도 잘 될지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저는 성과가 있을지도 몰라. 보여주기 식으로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만나는 게 좋고 저는 계속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화번호 저장했다고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걸 왜 보도를 하는 겁니까? 그럼 그동안 전화번호 저장 안 하고 필요할 때 불러가지고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좀 저장해 놓지 왜? 혹시 다른 얘기는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 갖고 있습니까? 저는 있죠. 별게 아니네요, 그러면. 전화번호 아니, 받는 별게 게. 아니라죠. 아무나 갖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다 여기 갖고 있는 있는데. 분들, 이진아 기자는 없잖아요. 다 갖고 예, 있어요. 없답니다. 문자 없다잖아요. 드리면 답도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 별게 아닌데 그걸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놀랍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두 차례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4개 질문도 받았는데요. 여기에 언론들이 일제히 1년 5개월 만에 깜짝 질의응답 이렇게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 이게 잘했다고 지금 깜짝 이걸 그러니까 질타를 해야 돼요. 왜 그동안 질문 안 받느냐. 그리고 네. 4개 질문 받았거든요. 네. 두 번 나왔었잖아요. 브리핑한 뒤에 2번 나왔어요, 대통령이. 네. 각 한 번 나올 때만 2명이가 받았어. 네. 근데 그것도 지명을 누가 했냐면 그 사회 보시는 분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미리 정해진 건지 아니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2개 받은 게 잘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522일 만에 나와가지고 1년 5개월 만에 나와서 질문 4개 받은 게 그렇게 잘하고 칭찬할 일입니까? 질타를 해야지 왜 대화를 안 하냐고. 이것도 너무 짧다고 얘기해야 돼요. 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어스핑 다시 재개해라.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깜짝 질문 깜짝 질의응답이라고 이걸 마치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잘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불통이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만들어 왔다. 이날도 2번 질문 받지 말고 자유롭게 누구든 질문하게 만드는 네. 게 필요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게 맞죠. 기자들이 또 질문할 내용도 꽤 많지 않을까요? 당연히 많죠. 아니 그동안 대통령이 한 번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예. 않고 기자들이 취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자들 입장에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된 이게 인선이라고 하더라도 인선과 관련 없이 정치적 상황에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할지 이재명 대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충분히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단정을 얘기할 수 없지만 2명을 찍어서 질문을 받게 했다는 것도 네.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미리 또 정해놓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라는 혹시나 얘기예요. 이건 추측이죠. 추측이에요. 저는 본인의 몰라요. 추측이죠. 그거는 누가 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30분 네. 정도 하면 되잖아. 누구든 질문하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뭔가 본인의 생각이나 아니면 본인이 네. 계획이나 이런 걸 수상히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갖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N님이 따발봉이다라고 이렇게 최지문 교수님 별명을 또 지어주셨습니다. 자, 또 오늘 TBS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 자,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수 언론사가 TBS 인수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전했다고 밝혔고요. 또 오세훈 시장이 TBS 주파수 반납을 좀 언급해서 혹시 폐업 절차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주파수 반납을 하게 되면 폐업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주파수 반납이라 하면 방송사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파수 반납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방송이라고 라디오 방송국이 OBS 인수가 됐는데 그렇죠. 그것도 절차가 어떻게 됐냐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나 더 이상 방송 안 하겠다고 주파수를 반납해 버린 거예요. 네. 방통위에 반납을 하면 방통위는 그 주파수를 누구에게 다시 이제 판매를 할 건지 그걸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하는 회사를 찾게 되는 건데 OBS 같은 경우도 경기방송 인수하는데 거의 3년이 걸렸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TBS에 지금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직원들이 있죠.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가 나올 때까지 이분들은 일이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버티면 이게 보통은 인수하는 곳에서 그 회사의 직원들을 고용 승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 경기방송이 OBS 넘어갈 때도 3년이 걸리다 보니까 거의 다 나갔어요. 네. 그리고 몇 명 안 남았어요. 제가 정확히 좀 숫자는 기억 못한 1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인수를 고용 승계를 그렇죠. 못했어요. 거의 못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못 버티 3년을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누가 뭐 남편이나 부인이 일하고 있으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이상은 또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 승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방송은 그래도 규모가 적었으니까 TBS 같은 경우에는 300여 명이 넘어요 지금 직원들이.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고요 당장. 그러니까 거리로 나앉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뭐 저도 TBS 한때 많이 출연했던 그랬었죠. 입장에서 우리 최준 교수님도 많이 네, 출연하셨죠. 그랬었죠. 네. 상당히 좀 그 부분이 좀 납득하기 어렵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폐국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용승계 잘하겠다라고 하는데 민영화 얘기도 하는데 민영화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느 현실성이 있는 얘기들입니까 다? 그러니까 현실성은 있는데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파수 반납하게 되면 보통 그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방통위가 그걸 심사를 해요. 근데 공모하고 심사하는 절차가 길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사업 설명회처럼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럼 관심 있는 뭐 방송국이든 현재 뭐 라디오 방송이 없는 TV 방송사들 이런 방송사들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럼 주파수 공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 절차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지원을 하게 되고 지원하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걸려요. 이 기간이. 1년이나 최소한. 그럼 그 정도 네. 걸리죠. 왜냐하면 공모 절차 밟아야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사업을 들어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준비한 과정, 이 과정을 줘야 되니까 그것도 몇 개월 걸려요. 그러나 심사하는 과정이 또 몇 개월 걸리죠. 그렇죠. 청문하고. 그러다 보면 보통 1년 이상 걸리게 되고 이게 이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러면 그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과정이 1년이고요. OBS, 그러니까 경기방송 OBS 넘어갈 3년이 걸렸다고 제가 3년이 말씀드렸잖아요. 걸렸는데. 그건 결국 중간에 또 방통위가 어떻게 뭐 복잡해, 왜냐면 방통위 구성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심사위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여러 논란이 있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럼 시간이 더 늘어나요. 걸릴 거고. 그러니까 최소 1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바로 고용승계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네.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저래 TBS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많은 직원들 지금 벌써 많이 떠나긴 했는데 아직까지 있는 PD, 작가 또 TBS 라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1등이었거든요. 그랬었죠. 95.1 네. 메가헤르츠 예전에. 뭐 엄청난 채널이었는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왔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TBS 이렇게 궁지에 몰린 걸 좀 보니 왜 궁지에 몰렸는가 보니까 2022년 7월달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서울시 의원이 다수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 이게 라디오 청취율 1위였죠. 이것을 타깃으로 삼아서 당시 최호정 시의원이 TBS 지원조례 폐지를 대표 발의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좀 놀랍게도 최시중 방통위원장 딸이에요. 아빠는 MBC, 딸은 TBS 민영화 하는데 앞장섰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타당하지 않죠. 아니 이게 T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의 방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지금 재단이 됐습니다만 재단 만들 때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 용역하고 그랬거든요. 재단의 타당성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도 재단 만들면서도 제가 거기에 연구 영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체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TBS는. 네. 왜냐하면 방통위가 TBS는 자체 광고를 하는 걸 제한해 놨어요. 상업 광고를 못하게.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다는 이유예요. 네. 그럼 잘 보세요. 자, 방통위에서 TBS가 광고를 못하게 막아놓은 이유가 제 서울시의 재원을 지원받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서울시 재원을 끊어버려. 그럼 광고를 못해.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회사 재정 적자가 날 네. 수밖에 없잖아요. 운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방송국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만약에 광고를 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해요. 네. 그러면 광고를 하면서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서울시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를 못하게 했고 그 광고를 못하게 하는 족쇄가 아직도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재원만 끊어버리면 네. 생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을 끊기 전에 그러면 방통위에 협의를 해서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주든지 네.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나서 광고를 끊어야 될 텐데 그거 전혀 생각하는 광고를 지원을 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끊어버리면 결국 고사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서울시에서 재단으로 TBS 독립시키면서 예. 사실은 광고까지 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독립은 그랬어야죠. 시켜줬는데 광고 부분을 주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알고 지금 사실은 재단이긴 재단인데 광고가 없으니까 자생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광고를 받으려면 아니면 확보하려면 몇 년이 필요한데 지금 시의회에서 그걸 당장 갖고 목줄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을 닫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광고 허가는 방통위가 하는 거지만 네. 서울시가 방통위가 그럼 협상을 해야지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원을 언제쯤 끊을 거니까 그 전에 광고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든지 네. 지금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끊어버리면 완전히 그냥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최시중이라는 분을 잘 모르는 분이 있을까 설명을 해줄게요. MB 때 MB 때 방통위원장이에요. 예. MB하고 친구가 가까운 포항 출신이고요. 제가 그 종편이 생겼잖아요. 네. 종편이 지금 4개 다 요즘 종편 다 아시니까 네. TV에서는 채널 A, MBN 그다음에 JTBC. JTBC. 이 4개의 방송사를 허가해준 당시의 방통위원장이 최시중이에요. 최시중 이분이 이 4개의 종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건 반대편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종편을 반대하는. 그건 저는 반대였죠. 네. 종편 허가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 당시 얼마나 큰 충돌이 일어났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소위 뭐 막 문 부시고 이랬어요. 국회에서. 네, 기억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종편을 보수 언론사들에게 종편을 주기 위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대선 끝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을 최시중 씨를 이 사람 어디 동아일보 출신가 그래요. 네. 근데 이 사람을 방통위원장 앉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종편을 탄생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공영 미디어 소위 이제 보수 언론의 가장 뭐 이렇게 뭐랄까 앞장선 발언을 하는 네. 그런 종편을 만들어낸 장본이 최시중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딸인 최호정 시의원이 지금 예. TBS라고 하는 언론사를 옥죄게 만드는 즉 지원을 끊는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야, 참 두 분은 특이하다. 뭐 이렇게 막 표현할게요, 제가. 아니, 좀 이상 지금 말씀대로라면 종편은 좀 보수 진영을 많이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TBS 같은 경우는 뭐 당시 서울시하고 또 관련도 있었지만 뭐 박원 시장, 민주당이나 또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랬었죠. 이게 굳이 없앨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없을 이유가 없지. 왜냐면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개인적 생각이십니다. 시의원들이나 예. 최호정 의원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유는 예전에 TBS가 했던 일들이 너무 싫은 거야, 그냥. 그냥 김어준이 싫은 거예요? 그런 거죠. 김어준, 주진우, 뭐 신장식 이런 사람이 싫은 네, 거지. 최진봉 교수 포함해서. 저는 진행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300여 명의 이 네. 직원들은 어떻게 할 그러니까요.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분들 다 나갔잖아요. 오세훈 시장 들어오고 나서 시장 되고 나서 다 나갔어요. 네. 지금 안 해요 아무도. 거기서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예를 들면 그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보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거의 TBS 요즘은. 없습니다. 예. 프로그램도 거의 음악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거기다 그럼 그렇게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으면 그리고 사장도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새로운 사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오세훈 대표가. 시장이 원하는 사람 바뀐 거 제가 아닌가요? 알고 있건 그래요.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사퇴를 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시의회는 대체 왜 그러는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네.
아니 없애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문을 닫게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인수한다고 하는데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광고 안 풀리면 인수하겠어요? 물론 그러니까요.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때 방통위가 그건 할 수 있어요. 방통위 입장에서는 광고를 허용해주는 조건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예. 운영 자체가 안 되는 누가 이걸 인수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그걸 풀어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광고가 안 풀렸기 때문에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좀 TBS 사태라고 좀 표현하겠는데요. 좀 잘 좀 해결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5월 말까지 지금 시한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21대 총선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선방위, 이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선방위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1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선방위 민원 제기가 181건인데 모두 국민의힘하고 보수 언론 단체라고 알려진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제기했던 것 같아요. 주로 MBC, YTN 등등을 겨냥해서 민원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것도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정당하고 단체만 보면 네. 개인이 또 민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민원을 네. 넣는 경우 심의해달라고. 네. 근데 근데 정당 중에는 국민의힘이 이거 유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론단체에서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라고 하는 공원연. 근데 더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이 공원연 출신과 연관된 출신이거나 연관된 분이 2명이나 있어요. 선방위원회. 위원 중에 있다는 거죠. 두 명이.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해관계자지, 이해관계자. 되지 않나, 그러면? 아니, 자기를 추천하는 자기가 예전에 소속돼 있는 단체에서 네. 만약에 심의해달라고 요청을 해.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의를 하겠지. 네. 그럼 그 심의 내용이 대부분 다 MBC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MBC,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박지훈이 예전에 진행했던 YTN 같은 YTN. 경우. 이런 데 막 징계하잖아요.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바로 아니 민원 181건이 모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단체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보통 예전에는요. 이렇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선방위가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지는 않아요. 사무처에서 정말 타당하다 이 정도면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만 올려요. 그래야 근데 되겠죠. 최근에 이 선방 이번에 총선 관련된 선방에서는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가능한 한 미리 검토하지 말고 다 올리라고. 싹 다 올리라고. 이게 네.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야, 선거 방송 심의에 자, 지금 21세기 2024년도에 꼭 이런 게 있어야 될지 이거 뭐 법적인 책임을 어떤 위원들이 이게 어떤 국가에서 만든 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게 참 놀라운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선방위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엊그제 이제 토론회도 열렸는데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요 심의 규정을 좀 바꿔야 된다는 논란이 많아요. 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못하게 하자. 네.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외국은요 심의를 어떤 걸 하는 줄 아세요? 딱 2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거 이걸 해요. 당연히 그걸 해야죠. 그건 해야지. 그렇지. 해야죠. 근데 정치적인 건 안 해요. 그 정치 의견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은 아예 심의 자체를 안 해요. 네. 미국은 심의 제도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거 내보내가지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범죄 행위와 관련된 거 내보내고 이런 거는 심의를 하지만 해야죠, 그거는.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건 심의 대상에서 없어요, 아예. 국가가 그걸 왜 개입할 그러니까. 거면 결국 정당이 지금 달리 집권하고 하면서 매번 이거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네. 지금 선방이든 방심이든 정치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 거 가지고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제외시켜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뭐 언론 전문가시니까 이번에 지금 미국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 내놨는데 이거 보니까 예.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침해 사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가징금 부과 이거를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예. 이것도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요. 네. 이게 예를 들면 미국 국무부가 2023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네. 지난 한 해 동안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네. 명예훼손죄 등 표현의 자유 제한을 주요 이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권 상황에 큰 변화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명예훼손죄, 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특히 정치 권력이나 권력자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
입장을 내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계속 고발을 해요. 네. 이건 인권 침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표현의 자유 억압이에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을 억압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미국은요. 고위공직자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은. 고위공직자들은. 왜?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가 되면 다 고발해버리잖아. 대통령, 나서사 대통령 부인도 이런 비판적 입장을 하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고 네. 출국금지 시키고. 예. 이진동 기자는 출국금지 당했잖아. 보도해가지고.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 그렇죠. 예, 어쨌든. 출국금지 당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이러면 네. 위협 효과라 위협 효과. 그러니까 다른 언론 기관에서도 못해. 겁나죠. 그러니까 겁나지. 겁나니까 보도를 못하는 거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때문에 네. 선진국에서는 고위공직자는 그 자체를 못하게 막아놔요. 저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언론사들을 옥죄고 입을 틀어막고 입틀막 정권이라고 그러잖아. 네.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는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공인이라면 사실 대통령은 공인 중에 공인 아니겠습니까? 공인이면 이게 뭐 헌법상 공인 이론이라고 그 사람의 어떤 언론의 어떤 내용, 명예훼손이라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라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건데 있죠. 당연히 또 보도 알 권리가 있고 국민한테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보면 검찰이 고소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원래는요,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미국의 판례를 보면 네.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명예훼손죄로 그러니까 고발을 하잖아요. 네.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주는 줄 아세요? 그 고위공직자한테 줘야 돼요. 본인이 괜찮다. 네, 네. 반박 입증 책임을 본인 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맞는 뭔지 것 아세요? 같은데요? 예. 만약에 기자를 처벌하려면요, 그 설사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을 하더라도 기자가 기사를 쓸 때 네. 그게 허위 사실이고 거짓말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사를 썼어. 네. 근데 허위 사실이야. 예. 그래도 처벌을 못해요. 처벌하려면 이 기자가 명확하게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그렇지. 허위 사실의 기사를 썼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안 그러면 처벌 못해요.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예. 박근혜 7시간 네. 갓독 지사장이라고 산케이 신문. 한개 신문 그 사람 대표 처벌 우리, 못했어요. 예, 지부.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지부장을 했던 네. 갓도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관 7시간 관련 보도에서 그 고소됐거든요. 네. 재판에서 어떻게 무죄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그 의심할 만한 정황 때문에 기사를 썼기 때문에 네. 설사 그게 7시간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네. 처벌할 수 없다예요. 아하. 그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예요.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가 충분히 믿을 만한 의심 갈 만한 정황이 있을 땐 보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언론이 보도를 하겠습니까? 언론사가 무슨 수사기관이에요? 다 조사하고 나서 보도를 하게? 네. 의혹이 있으면 보도를 하는 거지.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허위 사실, 설사 일부가 좀 잘못된 정보를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 김만배 씨 관련된 거 아시죠? 네. 아니 이것도 지금 처벌 압수수색하고 막 이러잖아요. 수사하고 네. 있고. 아니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 이게 중요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 네. 그게 설사 잘못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보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막 압박을 하고 압수수색하고 막 이래버리면 언론사들이 어떻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냐고요. 방심해서 뭐 징계하고 가진금 부과하고 그런 상황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지문 교수님 더 속사포 랩이다. 랩 진봉님이다. 뭐 안 좋은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좋은 일 없습니다. 식사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셨나 물어보는데요. 아침 안 먹고 안 왔지만 먹고, 안 네. 좋은 일은 없고요. 네. 언론 환경을 보면 화가 나서 그래요. 그만큼 또 우리 많은 댓글에서 우리 교수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역사 속의 미스터리한
범죄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는 투배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또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아주 색다른 코너라고 많은 분들이 첫 방송 보고 좋았습니다. 반응을 좀 제가 보여드리면 배상훈 교수님 정의로운 길을 흔들림 없이 가시는 모습 늘 존경합니다. 백이성 강사님 또한 배 교수님처럼 용기 있는 분입니다. 유튜브 늘 잘 보고 있고요. 정말 좋아하는 두 분 보니까 세상에 갑자기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 70 먹은 할매가 늘 응원해요. 글도 주셨고요. 이 코너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또 글도 있었고, 박지훈 MC님, 백이성 강사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항상 응원합니다. 투배쇼 화이팅! 이렇게 글들 많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지난 방송 우리 해보니까요. 제 방송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예. 아니 하면서는 괜찮았습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사실 저는 꿈꿔왔던 거거든요. 역사 속의 프로파일러, 또 역사 사실을 또 프로파일러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또 이것을 현재에서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는지 어땠습니까? 저는 아주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정치사만 하지 우리가 이런 사법의 역사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뭐 사건 사고사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예, 잘 모르는 어떤 역사의 빈칸을 찾아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런 참사 얘기를 하면서 숙종 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역사 제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사실 놀랐고요. 역사는 결국 반복되고 있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반복되고 있고 그 교훈을 우리가 잘 모르면 또 그러한 일들이 현재라든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어떤 제 스스로의 또 교훈을 받았었거든요. 자, 오늘 또 아마 좀 그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좀 다뤄야 될 내용은 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 간의 올 초 그 비위라든지 일탈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기강회의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경찰 지휘부에서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문책성 인사 단행하고 또 징계를 한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하고 오늘의 국가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경찰 출신인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도 계시고요. 또 역사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베프 어떻습니까? 진짜 지금 현재 경찰들의 일탈이라든지 비리, 기강회의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요즘 중앙일보에서 연재되고 있는 이경백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경백 시리즈가 이제 우리나라의 반문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경백이라는 사람이 무려 자산만 수천억이 넘습니다. 오, 이경백이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수천억이 넘습니다. 이게 그 강남의 역삼동 뒤에 골목 가시면 그 소위 룸사롱 문화를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경백이 법이라고 합니다. 아예 경백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한 룸사롱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인데 문제는 그 사람을 거기까지 올리는데 무수하게 많은 짭새 아저씨들이 아이고 저 속어져 비어 경찰관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일보에서 지금 현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백 씨를 룸사랑의 항처로 만들어준 가장 결정적 공로를 한 사람이 경찰관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한바왕 시리즈 아실 거고, 한바왕 건설업 한바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나왔던 사건 브로커 승진 브로커 얘기.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입니다. 광주하고 전북에 있었던 무려 치안감 한 사람도 자살했던 사건에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 사람이 또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럼 하위직은 어떠냐? 그냥 거의 술 뻑하면 술 먹고 사고 치고 이래서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이제 어제 참 미안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고 치려는데 바로 오후에 또 사고치고.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경찰관의 채용과 그리고 징계 감찰의 부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백이성 강사님도 보시기에 요즘 경찰들 조금 심각하다 이렇게 언론이나 보시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대부분의 경찰관님들은 성실하게 업무에 종사하시고
뭐 불철주야 정말 범인 잡으러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시는데 예, 정말 그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시죠. 그런데 꼭 막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1000명 중에 한두 명이면은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아니라 네. 최근에는 1000명 중에 한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좀 많다 더. 예, 그리고 그 고위직들이 여기 10명 중에 네. 적어도 한 6, 7명은 되지 않느냐. 예, 이런 거에서 고위직 한 명이 저지르는 부정부패라는 거는 민생 치안에 아주 그 나쁜 영향을 심각하고 미치거든요. 더 예, 나쁜 더 거죠? 심각하거든요. 예. 예, 바로 그렇게 보고 좀 있습니다. 전에 우리 베프가 말씀하셨던 이 광주 전남 지역의 그 수사 인사 청탁을 하면서 사건 브로커 사건 이거가 지금 상당히 좀 아직까지 결론 난 건 아닙니다. 뭐 극단 선택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게 지금 사건 무마를 위해서 브로커가 존재한다. 좀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변호사님도 네. 많이 아시다시피 그 서초동 앞에 그 법조 브로커가 있는 것처럼 있죠.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옆에는 예. 꼭 사건 브로커 승진 브로커가 있습니다. 아하. 그 사람들이 이제 고위 간부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고 네. 가다가 이제 형님 동생 하면서 사건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변호사분들은 사건을 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뭘 해결하잖아요. 네. 법조 브로커가. 근데 이제 사건 브로커는 거기까지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아, 아예. 사건을 딱 중간에 그래서 끊어버리는, 컷해버리는 커트시키는, 거죠. 돈 받고. 그게 문제고 그런 사람이 다시 승진에 개입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소개해주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처지고 능력도 없고 비비는 사람만 올라가니까 네. 그게 사건 브로커, 승진 브로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걸린 게 지금 이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뭐 아직 정확하게 재판 난 건 아니지만 이런 사건 브로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도 과거에도 경찰 같은 뭐 이건 뭐 경찰 그건 검찰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역사 조선시대라든지 예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수사 방식이나 처벌 형태가 어땠는지 뭐 백이성 우리 선생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네. 아무래도 우리가 목구멍이 유명한 속담 목구멍이 포도청 예, 여기에 이제 여기 있습니다. 포도청이라는 네. 이 기관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 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포도청이 네. 이제 맞아요. 기억이 나요.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포도청이다. 이런 어떤 말에 예. 그 대비죠. 어원이 되군요 이게. 예, 예. 말 그대로 국가 공권력이라는 거죠. 이 공이라는 것이 무서울 공입니다. 네. 국가가 무섭게 아. 하는 그 공권력이라는 거죠. 예. 종이품이 좌우 포도청 대장입니다. 네. 우리가 포도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이품. 네. 굉장히 고위관직입니다. 오. 이게 종이품. 예. 그다음에 종육품이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예. 다모의 이서진이 나오는 포도청 종사관이 되겠습니다. 아, 종사관들이 예. 종육품이다. 아프냐? 너도 예. 아프다.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금으로 치면은 네. 이게 이제 경정쯤 된다 그래요. 예. 아, 예. 종육품이 경정 정도 된다. 예. 수사과장, 정도. 형사과장 예, 예. 뭐 정도 되는. 예, 실무를 담당하는. 예, 예. 예. 뭐 잡아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어허. 이른바 수사반장의 역할을 하는 예.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 포도청이라는 게 좌포청, 우포청으로 나눠가지고. 오, 좌포청, 우포청요. 예, 우좌의 개념입니다. 아. 좌우의 개념인 거죠. 우자는 누굴 예. 기준이냐면 임금을 중심으로. 아,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임금. 보시는 데서 좌고 오은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금이 여기 딱 계시면은 내가 내려다 보는 거는 경기자도, 경기우도. 전라자수. 우리 예. 자수형, 우수형도 그랬던 예,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임금 맞습니다. 기준으로.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임금 기준으로 예. 좌쪽은 좌포도청, 네. 우쪽은 우포청. 우포청의 우포도청. 예. 우포청의 지금 위치를 보시면 네. 광화문 우체국이 지금 우포청이고요. 아. 좌포청이 어디 있냐면 좌포청에. 그 저기 단성사 극장이라고 종로 3가요. 거기 그 영화관이 위치가 또. 위치가 거기입니다. 예. 임금의 기준으로, 예. 좌우가 네네. 딱 된다. 네네. 와, 놀라운데. 그러면 종이품이 경찰서장 같은 건가요? 예, 뭐 그렇게 보셔야죠. 포도대장이? 아니면 경찰청장으로 보셔야 청장 정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속이 아마 병조 소속인가요? 네, 이게 병조 소속의 장관 밑에 차관 정도의 그러니까 좌포장, 우포장으로 견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포장의 개념이니까 두 분이 계신 거, 둘이 있는 거고 종사관이 3명씩 있는 거고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포도 군관들입니다. 잡아라 하고 그런 포도 군관들이 수십 명이 있는 거고. 잡아라 하면은 막 군관들 삼지창 들고 막 뛰어가는 그 밑에가 이제 포도 군사. 포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졸들? 그러니까 포도 군관이 있고 잡아라 하는 게 거고 쫓아가는 게 포도 군사고. 저는 궁금한 게 포졸들이 이제 그 삼지창 들고 있잖아요. 창 같은 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쟁 갈 때도 그걸 들고 갑니까? 저는 그 역사 드라마라든지 역사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은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보면 아니 경찰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포졸은 경찰이 임진왜란 때 뭐 삼지창 들고 그 조총하고 싸우면 이깁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대충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한성 안에는 군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안이고 정규 병력은 도성 밖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치안 병력입니다. 말씀하신 건 이런 전쟁 무기가 아니라 전쟁 무기가 아니죠. 육모방망이 같은 이런 형태를 그렇죠. 가지고 하는 거죠. 아마 이게 역사 고증을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이렇게 편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증을 그렇게 드라마에서 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얘기했던 그 사건 브로커. 과거에도 이 포도청 관리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그런 비리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또 포도청 관리들이 어떤 뇌물이나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좀 선한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인조 반정의 주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괄입니다. 이괄의 난이죠. 이괄의 난을 했던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뭐 인조 반정을 사실상 주도했는데 그렇죠. 논공 행상에서 뭐 3등으로 밀리니까 그래가지고 지방 한직으로 뭐 이래 가니까 뭐 불만을 품고 뭐 이렇게 했다. 이래가지고 좀 불쌍한 사람. 약간 저도 그렇게 뭔가 좀 청렴결백했는데 불쌍한 사람.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아닙니까? 않습니다. 광해군을 직접 체포했던 포도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포도대장으로서 이 사람이 상당히 그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인조 반정의 주역들이 그 권세가 필요해서 잠깐 빌렸다가 그 막 하고 나니까 좀 귀찮아졌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방으로 빼돌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말이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있는 걸 알고 뭐냐 하면은 저 아들을 어떻게든 역모로 집어넣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역모로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나에 대한 도전이다 이래가지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약간 그런 이제 역사적 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들을 잡아놓고 나를 부르는 거는 사실은 나를 죽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역모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좀 들어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많네요. 좀 상당히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지 않았다면 광해군을 자기가 잡고 말이지 임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임마라 합니까? 이게 이제 포도대장을 둘 둔 이유가 있죠. 서로 견제하라고. 그렇죠. 좌우. 그러니까 좌포장, 우포장을 둔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우포장은 경기도 오른쪽이죠. 경기 우도, 경기 좌도가 좌포장이란데, 근데 이제 소속상으로는 병조 소속이지만은 왕이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조판서 밑에 두면 병조판서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포도대장이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적을 제거하고 숙청하고 뭔가 사건도 조작하고 그런 권력형 스캔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포도대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마 저는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병조판서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계급에 충성하지 않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있고 검찰청장이 있지만 총장이 있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내가 당신 저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고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저 포도대장입니다. 저. 똑같았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서울경찰청 자리가 어디냐면 거기 광화문에서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경찰청이. 예, 지금 그래요. 지금 이렇게 있죠. 지금 강화문 바로 오른쪽에 거기에 둔 이유도 이제 그 포도청의 개념으로 광화문을 지킬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육조거리 뒤쪽에 있는 그렇죠. 거니까. 맞아요. 근데 서울경찰청의 문이 원래는 광화문 쪽에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다. 임금 보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돌려놔버렸어요. 포도대장이. 그래서 돌려놔버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이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권력을 경계하려고 돌려버렸어요. 야, 역사적 또 지리적 또 재밌긴 한데 지금 비리 경찰들 역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현대와 과거를 통틀어서 좀 좋은 경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있죠. 아주 그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뭐 조선시대로 가면은 뭐 사람은 있지만 조금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뭐 익숙하진 않을 테고, 제가 한국전쟁 때를 보면은 뭐 차일혁 같은 사람들. 차일혁. 차일혁이 경무관으로 승진, 나중에 사후에 이제 추정됐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차경석 씨. 차경석. 차경석 보천교회 교주죠.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그 독립운동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늘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을 전부 다 일제 친일 경찰 출신들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차일혁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경찰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차일혁 경무관. 경무관이 친일 경찰이 대다수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친일 경찰 중에 저희 외삼촌도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 이제 얘기 말을 합니까? 돌아가셔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독립군 출신이 다 15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 차일혁 경무관은 대단히 그 존경받을 만하고 지금 우리가 지리산에 유명한 고찰들이 많은데요. 이승만이 그 공비토벌하라고 다 불태우라 그랬어요. 근데 차일혁 경무관은 못한다. 이거는 국가의 문화유산, 우리 민족위원회에서 못한다고 해갖고 지켜내. 지금 있는 지리산의 그 고찰들이 이분이 지켜낸 겁니다. 그 정도로 또 대단하신 분이시고요.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명령을 거부했던.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은 아주 드뭅니다. 아주 존경받은 분이시고 우리 또 이분 말고 알려던 분이 안병하 경무관이시죠. 안병하 경무관. 광주 민주화운동 때 신군부의 진압 명령을 거부해갖고 보안사 고문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했죠. 그래서 존경받는 경찰은 두 분이시고 과거도 얘기해 주시죠. 과거 포도대장. 과거 포도대장이 그 이른바 검계 조선의 영조 때에 조선에 그게 있었습니다. 치외법권 지역이 있었습니다. 검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주인을 칼로 찔러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이른바 살주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일망타진했던 그 포도대장이 있습니다. 장붕익이라는 사람. 이름이 장붕익입니까? 포도대장? 붕익이. 나오네요. 장붕익. 장붕익 씨.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포도대장으로 장붕익 씨 이러니까 되게 낯선데요. 이름이 참 어렵네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죠. 궁익. 이완 대장이라고. 이완. 이순신 장군의 조카. 맞습니다. 말하자면 효정을 더 북벌을 했던 사람 아닌가요? 이완 대장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분이 또 계신 분이 이시의 난을 평정했던 이양생이란 분도 계시고. 이양생도 있고. 상당히 그 포도대장들 중에는 워낙 그 자리가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그 훌륭한 분들이 많으셨는데 포도대장들 다 역대 포도대장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포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뒀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들이 알듯 말듯. 그렇죠, 알듯 말듯. 이완 대장 정도밖에 이완 정도 알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이제 포도대장 말하는데 저는 아직 계속 궁금한 게 금부도사도 있었고 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검찰하고 법원하고 뭐 이런 그런 사법기관 지금하고는 뭐 조선시대 다른데 조선시대는 어떻게 나눠진지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금부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금부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국정원이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뭐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의금부가 담당하고, 아하. 예, 그 다음 포도청이 그런 어떤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내금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내금이. 예, 내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이른바 왕실의 역적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 있잖아요. 내금이도 되게 세네요. 예, 그럼 내금이가 아주 민정수석 같은 거 아니에요? 예, 민정수석이죠. 지금 바로. 따지면. 예, 오. 지금 그 내금이의 대장이 동부승지라는 그 직책입니다. 예. 상당히 유명한 직책이죠. 승지.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는 이른바 공안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동부승지가 되겠습니다. 의금부도 있었고 의금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같은 국정원 같은 역할도 예, 하면서 왕실에 아주 있는 건 내금이. 예, 내금이가 내금이. 딱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포도청은 이제 일반적인 경찰청 네. 얘기를 한 게 내금이는 보면 대통령 경호실 정도 될 수도 경호실 있겠네요. 정도 경호시면 되는 거. 호의도 맡고 뭐 그것도 하는 거라서 승정원의 동부승지가 만든 승정원이라고 하는 도승지 밑에 자부승, 요부승지, 우부승지가 맞는 그런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전에 진짜 이런 얘기 질문 드리면 좀 유치할 것 같은데 누가 제일 셌어요? 포도대장하고 금부도사하고 내금이 그 동부승지하고 아니 정확하게 세 명 말씀드리면 만나면 동부승지가 가장 셉니다. 임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면 도승지나 영의정은 명목상에 있는 사람이고, 네, 네. 그러니까 좌우에서는 우가 네. 더 이제 실제적으로 센.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동부승리가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가장 높습니까? 네. 높다기보다는 실권이 있는 거죠. 실권이. 어떻게 보면 예. 대통령 경호실장이 가장 높다. 야, 경찰청장 야, 말 들어. 이런 느낌도 드네요. 평소에 임금을 벼슬아치들이 잘 못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실장만 보는 거예요. 동부승지는 계속 볼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부승지가 한번 나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어명을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청장이 높겠습니까? 서울경찰청장이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네. 백일 단장이 높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경찰청장이 직급은 높은데 잘 못 봐요. 근데 대통령을 직은에 모시는 백일단장 매일 볼 거 아니에요? 매일 보니까 급 누가 더 없습니까? 라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참 재밌습니다. 자, 하여튼 의금부도 보고 내금이도 보고 봤는데, 자, 또 현재로 좀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많이 힘듭니다. 경찰들 트라우마를 겪거나 우울증 겪는 경찰들,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이런 분들 지원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경찰 대표님? 트라우마 센터라는 데가 있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찰 병원도 있는데 아직 좀 그 찾아가는 심리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찾아가는. 예, 왜냐하면 이제 경찰은 소위 말하는 이 자신의 어떤 권위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라서 병원을 가는 걸 싫어합니다. 특히 정신과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안 가다가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데 미국의 그 경찰 영화 같은데 보면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심리학자나 이상한 심리 전문가들이 경찰을 쫓아다닙니다. 저 본 것 같아요. 네, 쫓아다녀 갖고 괜찮은 심리가 물어요. 이상해 보이는데 혹시나 뭐 상담해주겠다 뭐 이렇게. 그러면 쫓아가면 싫다고 처음에 막 그러다가 그렇죠. 화장실 뒤로 가면은 그때 확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그 경찰이 건강해야 국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경찰관의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좀 찾아가는 좀 서비스 같은 것도 필요하다 짚어주셨는데 혹시 과거에 이런 어떤 지원 같은 거 있었나요? 과거에는 그 지원이 포졸들 오락해가 막 이렇게 그런 건 국밥 먹으라 하고 뭐 그런 티켓이라도 먹었어요. 그런 정말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니 알아서 반창고 붙이고 살아라. 예, 많이 되죠. 사실 요즘 와서 좀 바뀐 거고. 사실 포도청의 핵심은 포도 공간입니다. 포도 공간은 뭐라고 하죠? 옛날부터 그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관도 저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경찰이면 미국 경찰은 가족이 다 경찰인 경우요. 포도 공간도 가족 대대로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자손손 지금. 종사관은 과거 보수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대대로입니다. 그거의 연구도 사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너무 힘든데 못 짜죠. 이렇게 포졸이 군관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네. 아버지한테. 아무래도 가족 공간이면은 네. 많이 그러죠. 근데 아버지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치유를 해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버지가 않습니다. 혼낼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라. 정신 바짝 차리 아니면은 막 다 과정인기라. 예, 뭐 다 시간이 지나면 되는 기라. 예, 예. 이렇게 아니 뭐 그래서 그렇게밖에 더 갑니다. 그 아버지를 보고 네. 또 포도 공간이 되는 겁니다. 포도관이 되고. 네. 예. 자기 아버지 수사반장을 보고 경찰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네. 우리 경찰들도 가족 경찰이 많거든요. 예, 많아요. 정말 알겠습니다. 저도 이 친척 중에 경찰이 꽤 많습니다. 외삼촌들이 다 경찰이셔가지고 저희도 가족이 다 경찰입니다. 되고 싶었는데 전 안 됐고요. 네. 변호사 되셨잖아. 비슷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또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